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 드릴 내용은 신한 알파 리츠 그리고 이 리츠 코크랩에 대한 내용인데요. 리츠 관련주들이죠. 리츠 관련주들이 최근 올해 들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관련 기사 내용들이 참 재밌어요. 네,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흥미로워요. 네. 기사를 몇 개 좀 살펴보면은 뭐 연 6% 배당에 롯데리츠 흥행이 성공했다. 그래서 공모형 리츠에 주목을 하자라는 기사 내용. 그리고 뭐 초저금리 시대에 공모 리츠가 주가 상승 곡선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리츠 총 자산 그리고 리츠에 대한 개수가 이제 매년 들어설수록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도, 19년도 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 내려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좀 의견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전 영상 찍어드린 거,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주식시장 배경들, 주식시장 배경이 상승도 나오고 하락도 나오고 상승도 나오고 하락도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요 지금 리츠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개인적으로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정점에서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일단 결과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리츠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리츠를 보면은 이제 부동산을 전문으로 투자하는 쪽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융이 있는데 금융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은행, 네, 은행에 대한 금융, 뭐 예금 적금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증권이에요. 주식에 대한 부분, 증권이 있고 이제 금융 상품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장기적인 투자라는 게 이제 보험이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 세 가지에 대한 금융인데 그것 외적으로 이제 리츠에 대한 부분이 네 번째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여신이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큰 갈래 다섯 가지가 이 리츠, 은행, 증권, 보험, 이제 여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데 요번에 지금 금융 상품 중에서 이제 리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심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으로 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플러스 요번에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10월 16일에 이제 인하를 하게 되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교적 이 리치에 대한 부분들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자산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서다 보니까 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다라는 내용인데 자, 한번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리치 코크랩이라던가 지금 신한 알파리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과연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건가, 그리고 이 리츠라는 게 뭔가 한번 신한 알파 리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리츠 소개글을 보면은 얘네가 지금 그 소개하는 내용을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신한이 운영하고 신한이 함께 투자하고 신한이 함께 판매합니다. 즉 뭐 이름 있는 데서 하는 거니까 크게 뭐 사기치거나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믿고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에다가 뭐 입주해서 임대료를 낸다라는 건데 그래서 안정적인 자금 내가 일부를 투자하니까 너네도 함께 투자해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자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대요. 일반 국민에게 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1년에 2번 나누어 배당합니다. 이 2번 나누어 배당한다는 게 얘네가 벌어들이는 그 월 수익
적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높은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주식에서도 배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배당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이제 얘네가 배당을 줄 수 있는 게 매출, 그러니까 이익이죠. 이익을 많이 벌어야 그 이익금에 얼마를 주는 거냐, 이것을 이제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이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은 배당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못 주는 건데, 그래서 이 이익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줍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 배당을 이제 기업이 정해서 주는 건데, 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많이 주진 않아요. 배당금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이 이익금이 많이 나와도 여기서 한 30% 아니면은 뭐 20%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고, 나머지 80% 70%는 쟁겨둡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경기가 안 좋거나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배당을 기대할 수 없는데, 제조업이라던가 안정적으로 매년 이익이 꾸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높은 배당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기에 대한 변동성이 그렇게 불확실성이 크지 않고 매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한 부분보다 그 배당에 대한 배당 성향을 이제 많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 그 리츠 같은 경우도 그 배당 성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금융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리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리츠라는 게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꾸준히 이제 그 리츠라는 업황이 망하지 않고 꾸준히 간다는 전제 하에 이제 높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익이 줄어들면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게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답변을 이제 여기 아래에서 합니다. 배당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대요. 뛰어난 입지로 공실 위험이 낮고, 이제 미래를 우수한 브랜드가 같이 함께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배당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앞으로는 배당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부동산 가격이 상승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배당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공실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그리고 주택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이니까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다는 건데, 그래, 이거는 패스하고. 자, 그래서 넘어와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것 중에 세 가지를 찾아보면은 의식 주잖아요. 그래서 입을 거, 그리고 먹을 거, 그리고 주거 환경,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의식주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의식주 역시도 줄어들게 되는 게 기본 개념이라는 거죠. 일단 요거는 알고 넘어가시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겼던 때가 언제일까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베이비붐이죠. 베이비붐 세대. 그래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1945년도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한국전쟁이 45년도 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돼서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전쟁 해보니까 머릿수가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구나. 과거의 전쟁은, 그죠? 지금 미사일 쏘고 하면은 끝나는 거지만은, 과거에는 머릿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더 유리한 거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출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음 전쟁을 대비해서 사람 수를 늘리자. 그래서 출산에 대한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통금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 아니면은 더 이상 나오지 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2의
탄생을 기대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이제 이 통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일본 같은 경우는 특정 밤이 되면은 불을 끄게 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금을 정하면서 이제 출산에 대한 그 강화 정책을 펼치게 돼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1차 베이비붐이 일어났던 시대가 이제 58년 개띠죠. 그래서 너 무슨 띠야? 너 나이 몇이야?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58년 개띠다 이래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게 이제 58년도인데, 58년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주거에 대한 그 니즈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대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58년생들이 결혼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되죠. 나이를 먹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시기. 보통 이제 과거에는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일단 평균 잡아서 30년으로 잡아볼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음 그 58년생들이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88년도쯤 되죠. 이때 이제 88 올림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1차 베이비 붐이었던 그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2차 베이비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58년 개띠들이 결혼할 시점에 이제 집을 많이 구하겠죠. 결혼을 해야 되니까, 독립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88년도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차 베이비 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결혼하던 그 사람 수가 그 특정 해에 그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이 다시 한번 이유로 꺾이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58년생 1차 베이비붐, 그리고 88년생 2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이 일어났던 시기 이후에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시점이 언제예요? 30년 잡으면은 2018년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가 오니까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시점에 과거에는 대가족화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소가족이 되고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그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는 시점이 이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정책까지 뭐 그 리치 펀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고? 이 과거 지표로만 보고, 최근에 리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열풍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몰린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런 리치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요게 지금 단순히 이 이미지만 보고 그래프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수익률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얘네가 늘어나겠구나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기 사이클을 알면은 지금 여기가 경기 사이클 고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이 정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일어나고 3차 베이비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예요? 출산율이 0을 찍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택값도 너무 올라서 실질적으로 20세 남성이 나와가지고 학자금 대출 받고 일반적인 사회 루트 과정을 밟았을 때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끼게 되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은 사실상 지금 이게 정점을 찍더라 할지라도 이게 실제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정점을 찍는 게 아니라 빚에 의한, 대출에 의한 이 정점이다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빠그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디폴트가 오게 되고, 이 디폴트가 뭐 금액에 대한 규제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낮춰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걸 아예 그냥 그 차감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하나둘 좀 그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모든 생명체는 그 환경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뭐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 웃긴 말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사람들도 저출산인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여기서 더 그러니까 뭐 1년, 2년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가 정점 구간에 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부에서 더 밀어주겠다? 이건 사실 뭐 과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더는 뭐 이야기를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신한 알파 리츠와 이리치 코크랩, 이 리츠 관련 기업들, 리츠 관련 상품들이 최근 계속해서 관심 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까?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보다는 이제 하방에 베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이 편승을 하는 건 맞지만은 이 흐름을 경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전 영상 경기에 대한 흐름이죠.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그 흐름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동산 관련 이야기, 그 리츠 관련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주식이라는 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고 이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보다 비교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에 많이 몰리는 거였는데 이제 그것을 리츠 펀드로 인해서 뭐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뭐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이유도 있지만은 경기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에 의한 좀 개인적인 생각들 한번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외적으로 뭐 강남에 대한 뭐 특정 수도권에 대한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 그런 경우는 배제를 하고 일단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 뭐 권유받는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요런 시각으로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를 하고 투자에 도움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